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임상심리사 1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과목 심리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이번 2021년도 문제는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좀 수월하게 출제되었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연구방법론의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있죠. 그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장에서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에 있는 내용이나 심학습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것들만 좀 터치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외워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말씀드리면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1번은 연구 가설이 갖춰야 될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일종의 가설의 특징, 특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가설을 조작적 정의로 써야 된다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화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조작적 정의의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검증 가능하게 하는 정의다. 가설이 검증할 수 없으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고 또 그것을 결론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수량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량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천재는 우울할 것이다. 이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 지수가 높을 것이다. 그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 가능하게 수량화해서 가설을 설정해야 되고요. 단순성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설은요, 좀 이렇게 간단 명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명확해야 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미래형으로 진술된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가설은 잠정적인 진술이에요. 확정적인 진술이 아니라 잠정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성이라고 해요. 추계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변인 사이에 기대되는 관계로 진술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우울증지수 높을 것이다. 변인이 두 개잖아요. 지능지수와 우울증지수.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변인 사이에 기대되는 관계로 진술된다. 한 개 변인 아닙니다. 한 개 변인은 어떻게 가설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의 변인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변인, 두 개 이상의 변인 사이에 기대되는 관계로 진술된다. 미래형으로 진술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여러분 실력 따지기에 보면 가설의 구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여기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자, 거기에 3번을 보면 기존 사실화된 당연한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화된 것을 어떻게 가설로 만듭니까? 1 플러스 1은 2일 것이다.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가설은 실제로 적용할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진술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조사 설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가설이 설정돼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상관 분석을 하려고 한다. 상관관계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상관관계에 가설이 나와야 되고, 내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인과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일정 회귀 분석이잖아요. 그걸 한다고 한다면 인과관계 형태의 가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설은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의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 연구들을 내 연구 대상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량화는 말씀드렸고, 자, 가설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화를 위해서 그래요. 일반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의 관계, 이걸 정적이라고요. 부의 관계, 이걸 부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증가하면 뭐가 늘어날 것이다. 무엇이 감소하면 뭐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케이 정적 관계라고 하죠. 자, 정적 관계의
가설이 될 것이고, 반대로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할 것이다, 뭐가 감소하면 뭐가 증가될 것이다, 이러면 부적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관계로만 기술되는 것도 아니고 부적 관계로만 기술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지능지수가 높으면 우울증지수 높을 것이다. 이것은 정적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추계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잠정적, 확률적인 표현,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추계성을 확률적 표현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면 가설의 특성 문제는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지문이 좀 길다 뿐이지. 여기에 보면 한 시점에 라는 말이 있어요. 한 시점에, 이게 결정적 힌트거든요. 도덕적 추론의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시점에, 그럼 일정한 시점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자, 일정한 시점에 힌트 나왔죠? 50명의 4세 아동, 자, 플러스 50명의 6세 아동, 플러스 50명의 8세 아동입니다. 도합 150명이죠. 자, 도합 150명,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각각의 아이들에게 도덕적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동의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비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정한 시점에 150명의 아동들을 이제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겠죠. 이게 바로 횡단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횡단 연구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답은 4번이고, 정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걸쳐서 진행한다. 자, 우리가 보통 5년간 추적 조사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단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가 있는데, 질적 연구 아니죠. 이것은 질적 연구를 어떻게 150명을 합니까? 이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년배 집단 시계열 연구가 있는데, 시계열 연구가 바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년배 집단 시계열 연구, 동년배 집단의 시계열 연구는 우리가 보통 비실험 설계 중에 하나거든요. 비실험 설계 중에 패널 집단 연구 설계가 있고, 자, 우리가 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험 설계는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동년배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단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험 설계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또 하나, 자, 말 그대로 코호트라고 하죠. 동년배를 코호트. 그래서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시계열이란 말은 타임 시리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앞에서 종단 연구 말씀드렸는데, 종단 연구가 3가지가 있어요.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동년배가 있고, 그 다음에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동년배 연구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종단조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가지로 보셔야 돼요. 종단조사이기도 하고 비실험 설계 중에 하나다. 비실험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답은 4번입니다. 횡단입니다. 횡단이 바로 일정한 시점에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되게 표본 조사를 하죠. 이렇게 많은 대상으로 해서. 자, 실력 따지기 잠깐 보면 횡단조사와 종단조사가 나와 있어요. 횡단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실시한다. 어느 한 시점에서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다. 그래서 어떤 현상의 단면을 보는 것이 횡단 연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고 비용은 2번 안 보셔도 되니까. 간단하고 비용은 절감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 측정은 불가능하다. 왜? 일정 시점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변화의 과정을 알 수는 없어요. 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종단 연구죠.
자, 종단조사는 장기간 그 자리에 동그라미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거다. 동일한 분석 단위의 연구조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반복의 동그라미 장기간에 보고 리피트하는 거죠. 자, 여러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해서 분석하는 동태적인 성격을 갖는 방법이다. 자,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종단 연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역동성 측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동태적이다 그래요. 자, 반대로 횡단조사는 정태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자, 사례는 동년배 아까 말씀드렸고 경향, 그 다음에 패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패널 연구가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요. 패널 연구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년간 대상자를 조사했잖아요. 그러면 3년간 대상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을. 그래서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주제로 보는 게 패널이고요. 대상자가 바뀌어지는 게 동년배 조사와 경향 조사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복잡하고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 종단 조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검사가 기존의 별표. 자, 기존의 우울증 검사. 앞에도 우울이고 뒤에도 우울이네요. 자, 검사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사는 어떤 종류의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기존의 우울증 검사하고 봤더니 상관이 높았어요. 그러면 기존의 것과 비교하는 것을 공인된 거다라고 해서 공인 타당도라고 하거든요. 자, 공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같은 개념을 봤죠. 앞에도 우울, 뒤에도 우울이잖아요. 같은 개념을 봤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렴 타당도도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수렴 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같은 개념을 봤다라고 하는 거고, 공인 타당도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면 타당도, 수렴 타당도, 내용 타당도, 변별 타당도 답은 여기에서 수렴이 있네요. 그래서 수렴 타당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앞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의 내용에서 앞면 타당도는 수검자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죠.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동의어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변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을 측정했다. 그러면 상관성이 낮아야 되겠죠. 당연히. 다른 개념이니까. 상관성이 낮을 때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변별성이 있었잖아요. 상관성이 낮다는 것은 변별성이 있기 때문에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럼 이거 결과가 달라야죠. 지능과 감성은 개념이 다르니까. 이게 변별이 된 거죠. 그래서 변별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여기 공인 타당도도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해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 통계적 추론에서 추정에 대한 겁니다.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야 할 게 있는데 그게 3번에 있습니다. 3번 별표 쳐놓으시고요. 자, 통계적 추정이란 이게 통계적 추론에서 추정이니까 통계적 추정이란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샘플링을 해서 표본조사를 하잖아요. 표본조사에서 나온 값이 있어요. 여기 보면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 또는 모치수, 모수치라고 하는데 그걸 추정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추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힌트 드리면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계적 추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통계학도 엄밀히 말하면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술통계에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 표준편차, 분산,
외도, 첨도. 자, 이런 것이 바로 기술통계학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추리통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추리통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정을 말하는 겁니다. 추정. 어떠한 것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통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추리통계는 어떤 가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설을 설정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우리 원래는 표준어가 검정입니다. 검정.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추정하는 추리통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인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산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추리통계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세 집단이 있다. 그러면 세 집단이 있으면 우리가 분산 분석을, 아노바 분석을 하잖아요. 세 집단에 뭘 보죠? 평균 비교를 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값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분산 분석에서 세 집단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추리통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추리통계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여기 있는 외도와 첨도 있잖아요. 외도와 첨도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분산 분석에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뭐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정규성이 있어야 된다, 등분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우리가 이게 정규 분포이 아니야. 그거는 외도 첨도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여기서 제가 3번에 체크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 통계량이 있어요. 통계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측정 값이 있거든요. 측정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량이고 뒤에는 값이잖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이 있어요. 이것을 추정치라 하느냐, 추정치라고 하고, 표본조사의 결과로 오른 추정치의 측정값을 추정량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안 맞잖아요. 량이라고 했는데 추정치가 나왔고, 이게 측정값이라고 했는데 추정량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예요. 그래서 통계량이 나오잖아요. 통계량이 나오면 추정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이 나오잖아요. 측정값. 이걸 우리가 값어치라고 하잖아요. 치. 그래서 이건 추정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됐죠? 앞뒤가 맞아야 돼요. 통계량은 추정량과 연관성이 있고, 측정값은 추정치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요. 자,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은 추정치가 아니라 추정량이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의 결과를 얻은 추정치의 측정값을 추정량이 아니라 추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일종의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번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을 이용해서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통계량을 뭐라 하느냐?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을 뭐라 하느냐? 추정량이라 한다. 자, 그리고 표본조사 결과를 얻은 추정치, 통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표본조사 했는데 그 값이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걸 정리하면 돼요, 이걸.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3번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기술통계학은 그 자신이 모수가 되는 것이고, 추리통계학은 그 자신이 모수가 되기 어려운 표본에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추리통계가 추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추리통계에서 하는 것이고, 자, 기술통계학은 그 자신이 모수가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별이 몇 명이다, 성별의 남자가 몇 명이다, 여자가 몇 명이다, 이게 빈도잖아요. 빈도. 이런 빈도가 기술통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빈도가. 그러면 우리가 기술통계에서 표본조사를 했어요. 표본조사에서 나온 값,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이 전체의 몇 %다. 이게 그 자체가 그 자신이 모수가 되는 거예요. 표본조사에서 나온 값이 그 자체가 모수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추리통계학은 그 자신이 모수가 되기 어려운 이 표본에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다. 그게 바로 추리통계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통계학하고 추리통계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술통계학도 엄밀히 말하면 추리적인 요소, 여기 나온 대로 추리통계적인 요소, 추정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 추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추리통계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계량이 나오면 추정량이고, 통계 측정값이 나오면 이걸 보통 통계치라고 하거든요. 통계치라고 해요. 통계치란 말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치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의 한 달 평균 용돈을 알기 위해서 100명의 대학생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했어요. 자, 표본 평균 이제 100명을 딱 추출하고 보니까 30만 원이었어요. 평균이 용돈이 이제 30만 원이었다 이거죠. 한 달 용돈이. 자, 모집단의 모수 세타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30만 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표본 통계량이 있어요. 제가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식 뭐 n분의 1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가 있어요. 이게 이제 x바의 공식이잖아요. x바의 공식. 이 x바의 공식을 추정량이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이나 법칙이 나오죠. 되게 시그마가 들어가거든요. 총합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정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렇지. 통계치니까 바로 이건 추정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학습 통계량과 통계치, 추정량과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통계량과 연관성이 있는 게 추정량이고 통계치와 연관성이 있는 게 추정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통계량은 표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을 의미하고, 통계치는 여러 방식에 따라 통계량의 특성을 수치한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추정량과 추정치가 있는데 그 2번이 중요하겠죠. 2번의 별표, 표본의 통계량과 통계치가 모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통계량을 추정량, 통계치를 추정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수도 있고 표본의 통계치를 가지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하면 추정량, 표본의 통계치를 가지고 추정하게 되면 추정치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기술통계학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통계학은 측정이나 실험에서 수집한 자료 데이터의 정리, 요약, 해석, 표현 등을 통해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통계적 방법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외도, 첨도,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기초적인 기술 통계 분석으로는 평균, 자, 표준 편차 등과 같은 수치나 산점도, 막대 그래프 같은 이 복잡한 통계 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빈도 분석, 기술 분석, 상관 분석 등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빈도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뭐 평균 이런 것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리 통계입니다. 추리 통계는 수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추론, 그래서 추리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예측하는 통계 기법이다. 표본에서 얻은 어떤 특성의 통계치를 기초로 해서 표집에 대한 오차를 고려하면서 모집단의 모수를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이 됩니다. 여기 오차를 고려하면서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계할 때 에러,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를 고려하면서 추정하는 것은 바로 추리 통계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술 통계는 오차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번째 그 자신이 모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차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 있는 추리 통계학은 오차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차를 고려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그 자체가 자신이 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신이 표본에서 이제 표본도 오류가 있잖아요.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으면 표본 오차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서 추정하는 게 추리 통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통계는 주어진 집단을 기술 요약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이 집단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다른 어떤 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게 원칙인데 엄밀히 말하면 추리 통계적인 요소도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추리 통계는 표본의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거나 앞으로의 사상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바로 추리 통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모 집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추리 통계에서는 표집 방법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추리 통계에서 우리가 오차가 너무 커요. 그럼 이건 일반화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집 방법을 고려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해야 돼요. 그래야 추리 통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그림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체킹해 놓으셔야 됩니다.